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병헌입니다. 일단 빨간색이란 게 좀 그런데 겉으로 보면 거의 이제 흰색인데 이걸 벗기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완전히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 빨간색이란 건 뭐냐면은 제목이 빨간 수요일인데 지금 수요일은 위안부 문제의 상징적인 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과거에는 정대협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인데 정의기억연대가 주축이 돼서 여러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주관단체라 그러죠. 돌아가면서 이제 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에 이어진 이 빨간 수요일, 수요 시위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수요 시위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날조를 이 책에 이제 다 담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빨간 수요일에서 사실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위안부 하면 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혹독한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살해라든가 이런 당한 사람들로 일반화돼 버렸는데, 그런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세 가지는 그 개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1966년 대법원 판례에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 해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즘 말하면 이제 직업 여성이죠. 직업 여성입니다. 그냥 위안부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일정 매춘 행위를 하는 그 직업 여성에 대한 해방 이전에부터 사용된 완화된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매소부라든가 추업부라든가 추부, 가업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매춘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경멸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위안부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위안부라는 것은 결국은 매춘부이고 이것은 인류 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암리에 흔히 말하는 사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창이라고 그러죠. 몰래 하는 밀창. 이게 다 위안부입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또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 때도 그렇고 47년도 말에 미군정에서 그 공창제를 폐지하죠. 폐지 이후에 공창이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도 위안부라는 용어는 계속되어 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서 이제는 미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그리고 1970년대 말까지도 신문에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는 그 위안부들 중에서 1937년 중일전쟁부터 해방, 1945년 해방 때까지, 37년은 중일전쟁, 41년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되는데 그 전체 15년 다 따지면 한 15년 됩니다. 15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치러진 전선 지역에서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본군 전용으로 운영된 그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전선 지역, 중일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 이 지역에 설치된 일본군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다. 그러므로 전선 지역이 아닌 흔히 내지라 그러죠. 일본 내지, 본토, 그 다음에 조선, 대만,
만주 이 지역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업소에서 일한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범위가 좁혀지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국제적인 외교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뭐냐면,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이고, 그 다음에 동원이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행위니까 강제란 말 붙이지 않아도 그거는 뭐 강제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동원이 돼야만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의 행위는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또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령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법령이 있어야 윗선에부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속 지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할 때,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 법령에 근거하여 이런 일을 하라. 이건데 법령이 없다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위안부는 포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938년도 일본 제국의 그 국가 총동원법에도 위안부를 모집하라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있지만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일제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일제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이 없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시에 그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제국은 매춘행위의 제도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위안소 그 설치의 근거가 명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매춘행위의 제도화라고 딱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공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매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창이라는 것이고, 그 위안소에서는 반드시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규정의 요금을 받아라가 아니라 위안소 운영업자들이 매춘업자들입니다. 일본 군부에서는 군부에서 자체로 위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는 없죠. 군인들이 위안소에 설치해 놓고 위안부들을 데려다 놓고 동료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춘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위안소는 필요하고 해서 의뢰를 하죠. 업자들에게. 당신 여기 와서 좀 위안소 영업하면 해줄 수 있겠느냐, 해주면 쓰면 좋겠다, 뭐 우리가 좀 편의는 제공하겠다, 교통 편의라든가 행정적인 편의는 제공하겠다, 영업 좀 하라. 그럼 이 위안소 업자, 즉 포주들이 위안부를 모집해서 이제 영업을 하겠죠.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위안소 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업하느냐? 그 당시에는 위안소마다 요금표가 있었습니다. 요금표가 있었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소정의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춘이죠.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돈 아니면 갈 이유도 없고. 예.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됐다. 그리고 성노예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전쟁범죄 피해자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강제동원은 아니라고 그랬죠. 성노예는 뭡니까? 성노예라는 거 할 때 성자를 빼버리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주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위안수업자, 포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요. 대부분 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가면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의 노동의 대가는 미리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차금인데, 전차금이고 뭐 요즘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금도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일해달라. 위안부를 일해달라. 그 대신 그 동안의 노동의 대가, 임금은, 보수는 미리 다 주겠다. 보통 가족들이 받죠. 부모들이 다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위안부 입장에서는 그게 빚이에요. 빚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갚아야 돼. 그 전차금이라는 것은 앞전자 빌릴 차자 돈전자거든. 미리 돈을 빌린 돈이 전차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계약 기간 내에 이것을 다 갚으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자기가 위안부 생활을 계속 하고 싶으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이거는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쟁범죄설인데, 전쟁범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군이 점령해서 민간인들을 납치, 특히 여성들, 뭐 전쟁 범죄는 꼭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납치해서 여자의 경우는 강간하고 살해하는, 이것이 전쟁 범죄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민간인을 살해해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며칠 전에 러시아군이. 이런 것이 전쟁 범죄인데, 위안부는 점령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라든가 살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병들의 그런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 운용된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은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인입니다. 직업인. 이걸 전쟁 범죄 피해자라 그러면은 벌써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서, 미군 전범 재판에서 샅샅이 뒤져서 다 처벌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랑 사건에, 인도에서 스마랑 지역에서 일어난 스마랑 사건의 범인들이 전쟁 끝난 후에 네덜란드 전범 B급, C급 전범 재판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고 사형됐고, 또 그 전범 재판에 해부된다는 건 알고 그 주도적인 일을 했던 대령급의 한 사람은 또 자살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12명이 그때 처벌받았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고, 또 범죄 행위, 그 스마랑 사건에 있는 그 여성들을, 스마랑 지역에 있는 여성들, 인도에 있는 네덜란드 여성이죠, 데려가서 위안소를 운영했는데 도쿄에 있는 군부에서 그것이 불법 행위라는 걸 알고 한 달 만에 폐쇄시켜버려요. 그게 불법이라던 걸 분명히 알았거든. 그러면은 일본군은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해방 때까지 유지된 위안소는 합법적인 공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요 시위는 아까 빨간 수요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국민 속이지 마라. 세계인들 속이지 마라.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30년 동안 이 집회가 이어온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제21조인가 그렇죠. 비엔나 협약 위반이에요. 왜냐면은 외교 공간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 그런데 30년 동안 그 앞에서 집회를 해왔어요. 1992년 1월 8일부터.
근데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세계 최장기 집회라고. 근데 이거 세계 최장기 비엔나 협약 위반 집회예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교 공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집회를 해왔어. 명분이 뭐냐? 문화 행사래. 문화 행사하면 즐겁게 누구든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집회가 수요 시위가 30년 동안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안녕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사관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산시켜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요 시위는 30년 동안 이어온 거짓말 대잔치였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고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세계 최장기 집회가 아니라 세계 최장기 불법 집회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인데 위안부법은 위안부 피해자법인데 위안부 피해자법의 이 모든 개념부터 모든 기념, 행사, 출판, 홍보 모든 게 거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기림의 날도 거기 돼 있어요. 2018년부터인가 이게 기림의 날이 이제 국가 기념일로 됐는데 이 기림의 날이 매년 8월 14일입니다. 그 근원이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라고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폭로도 아니지만은 폭로를 기념해서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고 했는데 김학순도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더군다나 아니고 왜냐면은 김학순 이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의 날이 제정된 동기가 김학순인데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 김학순이 일본이라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되지가 않았어. 왜? 김학순은 그 양아버지, 매춘업을 하는 양아버지에게 엄마가 40원에 팔았어요. 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제1권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김학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김학순이 스스로가 본인이 증언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수양 아버지에게서 그 당시에 수양 아버지는 전부 사실상 포주라고 보면 됩니다. 수양 아버지에게서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엄마가 딸을 매춘업을 하는 포주에게 4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야기해놨어. 몇 년 계약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학순이를 산 양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가 미리 또 와 있었는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두 사람을 평양 기생학교, 그 당시에는 정식 명칭은 기성건본이죠. 기성이 평양이란 뜻인데 기성건본에 유명한 데입니다. 평양 기생 노래도 유명하듯이 유명한 데가 아주 기생 교육 기관에서는 조선 반도에서 최고의 교육 기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 나오면은 그야말로 연예인으로서 그러면 돈도 벌고 1패, 2패, 3패 할 때 과거는 1패, 2패, 3패를 하는데 뭐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쉽게 이야기하면 A급은 나중에 이제 문화재 무형문화재, 판소리 무형문화재, 서도 미녀 무형문화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재주가 뛰어나지 않거나 미모가 뛰어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C급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술집에 가서 술 따르고 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김학순이 평양 기생건본학교 기성건본에서 3년 동안 이 증언에는 또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증언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받고 양아버지가 국내에서 이 김학순을 데리고 영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생이든지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세금을 냈고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였어요.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김학순 이야기로는 17살이어서 나이가 부족해서 19살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부족해서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그럼 중국으로 가자. 중국 가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학순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둘이 데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갈 때 김학순 엄마에게 중국으로 간다고 허락을 이야기하고 이미 뭐 계약을 했으니까 뭐 허락 굳이 의미가 없지만은 연락하고 우리 중국 갈 것이다 해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평양역에 엄마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야기해도 충분히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기생 수업을 받았던 언니와 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내가 17살 나던 해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자,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중국으로 떠나는 딸을 배웅하러 평양역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일본군에게 끌려가거나 또는 부당하게 동원됐을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명백하게 40원의 몇 년 계약으로 해서 딸을 내보냈고 국내 영업이 안 돼서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엄마는 잘 가라고 노란 스웨터를 사와서 배웅을 했는데 이런 사람, 이런 김학순이라는 사람이 그냥 민간업소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라고 떠들질 않나. 그 당시 1991년 당시에 이 김학순을 내어 세운 사람이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예요. 그 당시에 보도엔 전부 정신대예요. 정신대 피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림의 날도 이 위안부 피해자법이 폐기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안부 기림의 날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또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991년부터 이제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위안부 피해자인 것을 신고하면 등록을 할 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을 해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여성가족부는 2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240명 중에 일제히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는 2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남산에 가면 또 기억의 터에 보면 뒤에 비석에다가 뭐 대지의 눈인가 보면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사람을 거기도 위안부 피해자라고 새겨놨어요. 거기는 247명입니다. 그런데 한때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에 반대했던 신미자 씨를 비롯한 8명은 거기 또 새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하면 255명이 돼요. 그러면 15명이 추가돼. 그리고 이 남산 위안부 기억에서는 또 가명이 많아요. 가명. 실명이 아니야. 실명도 있지만은 가명이 많아. 그러니까 이 남산 위안부 기억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7명은 정확한 명단이 아니다. 거기도 빠진 사람도 있다. 가명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서 낭비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저 중구 정동에 가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위안부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259명이에요. 259명이 돼 있어. 이건 또 19명이 더 많아. 그리고 또 운영군 건너편에 보면은 수훈회관이라고 있어요. 수훈 최재우 동학 거기 교당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또 밑에 바닥에 까만 돌로 이렇게 3.1 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돌에 이름을 새겨놔서 거기 보면 손병희부터 이렇게 새겨놨는데 거기 위안부가 쫙 새겨져 있어.
이 사람들 독립운동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 20명 정도는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비만 그려놨어. 위안부 상징이라고. 근데 나비까지 하고 다 합치면 259명이야. 거기 왜 거기 있어? 독립운동하고 그 위안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그야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왜 20만 명이나 끌려갔는데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래도 최소한 10분의 1 정도, 2만 명 정도는 돼야지. 이용수는 우리가 작년 12월 15일, 16일, 15일은 그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16일은 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똑같은 현수막을 차량에 붙여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발표한 성명서에 들어있는 뭐 가짜 위안부 이용수 처벌하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뭐 이용수는 가짜다. 뭐 여러 말 했던 걸 그 전부 다 이제 고소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참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해. 왜 날 고소했을까? 지금부터 그 사람이 우리 거짓말 고소했다면 자기네들의 진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 위안부라 그랬어. 아까 위안부는 뭐라 그랬죠? 매춘부라 그랬죠? 당신 위안부야 그러면은 당신이 매춘부야 이 말에 대해서 모욕을 느낄 수 있어요. 난 당신 가짜 위안부야 하면 당신 매춘부 아니야 이 소리거든. 근데 자기는 맞다고 우겨. 근데 이용수는 기본적으로 뭐 위안부일 수는 있겠죠. 본인이 맞다고 그러면 뭐 또 그건 뭐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길 일은 없어. 본인이 맞다고 그러는데 자꾸 위안부를 할 때는 자꾸 매춘부라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맞다는데 우리가 당신 아닌데 왜 맞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또 더 이상해져 버리잖아 이제.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일본군 위안부는 뭐냐면은 그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설치 운영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만은 일본, 조선, 대만, 만주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가 되지 않았어. 여기는 식민지잖아. 조선도 그렇고 만주는 뭐 만주 계례국이었고 일본 계례국이었고. 그러니 일본의 전쟁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위안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군인들이 굳이 자기네들이 원하면 민간 업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소는 주로 민간 업소가 접근이 어려운 오지, 군 부대가 주둔한 오지 같은데 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 설치되어 있거든. 그런데 대만, 조선, 일본 뭐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자리가 아닌 것이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보면 일본군 위안소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일본이고 조선이고 많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문서에 나온 일본군 위안소가 또 표시가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군문서에 나와 있는 일본군 위안소 표시가 돼 있는데 대만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용수가 일했다는 신주 지역에 한자로는 세신자 대죽자인데 신주 지역에는 없어요. 가오슝 지역이 저 남쪽에 가오슝 지역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일본군 위안소라는 뜻은 아니고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일본군 위안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용수가 뭐 흔히 말하는 성병에 걸렸는데 포주가 주사를 놔줬다.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 군의가 관리해요. 철저히 관리합니다. 포주가 주사를 놔줬다. 그리고 성병이 걸렸는데도 계속 손님 받게 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샤쿠 콘돔 구경도 못했다. 일본군 위안소의 필수품이 그건데 그걸 구경 못했다. 이건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제히 공권력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동원돼야 되는데 이용수는 자기 스스로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따라갔다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려온 남자는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왜 군인이라고 부르잖아. 군인이 끌고 가서 군인이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참
정의기억연대가 참 답답한 게 보면 대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다 여자예요. 여자라고 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모른다는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군대를. 남자들은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민간인들에게 뭐 성희롱적인 발언만 해도 큰일 나요. 근데 민간인을 일본 군인이 태평양 전쟁 지역, 중일 전쟁 지역에서 군인 전쟁 하다 말고 대구에 와서 이용수를 끌고 대만까지 가. 가능하세요, 그게? 경찰이 민간인을 대구에서 만주까지 끌고 가. 뭐 세상에 그런 보직이 어디서? 군인들이 그 군인은 무슨 보직을 받아가지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군인은 군대에서 그야말로 라디오에 많은 부속품, 어떤 기계에 많은 부속품처럼 그 부속품으로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군인에게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 군복 입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군 내부 육군 본부부터 밑에까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어떻게 할 수 꼼짝달싹 못해. 제대하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총기 번호까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는 총에 있는 번호, 일련 번호, 그거 아니면 내가 큰일 나요, 그거. 그리고 내 군번이 군번줄, 그리고 내 군번에 따른 내가 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부대에 배속돼서, 뭐 소총부대에서 배속돼서, 몇 분대 몇 번으로 소속돼서,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건 휴가와 이제 외출인데, 그것도 도장을 딱 찍어갖고, 장소를 딱 정해주고, 언제까지 복귀하도록 딱 돼 있어. 그런데 무슨 대구에서 대만까지 여자를 끌고 가. 그리고 여자를 끌고 가서 군인이 동료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춘업을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가 말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데 친구가 불러내서 갔더니 등에 뾰족한 걸 갖고 찔려갖고 끌려갔다.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가서 가미가제 특공대 이거는 가미가제 특공대에 끌려가서 정기 고문당했다. 무슨 이용수가 스파이야? 중요한 거는 가미가제 특공대는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게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우리의 육타 심용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일본에서는 정말로 나라를 구한 살신성인한 사람들에게 이용수가 매춘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그 사람들 모독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나는 가만두지 않을 그야말로 모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의 교과서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교과서에 나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위안부 문제를 손대지 말아야지.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이승만 학당이 오픈할 때 개소식 할 때 학당이니까 개소식이 아니라 개당식인가? 개교식인데 학교 교장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때 이용훈 선생님께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도 과감하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만 말하면 다쳐. 이게 위안부 문제만 하면은 그냥 정의기억인데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교과서를 계속 다루면서 교과서 문제 오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 보다가 자꾸 보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에 심각하다는 걸 일단 깨닫고 그걸 알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유석준 교수님, 연세대 유석준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했다가 소송당한 거 보고 그때서 이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매춘의 일종? 아니 위안부가 그건 뭔데? 독립운동했나? 6.25 전쟁 때 싸웠나? 뭐지? 세계평화운동을 위해서 뭐 했나?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런데 참 소송 진행되면서 더 황당했던 게 연세대학교라는 그 상하탑에서 자기 학교 교내 교직원 교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앞장을 서요. 이거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만인이에요. 이거는
그거 보고 너무나 화난 거예요. 교수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미리 앞장서서 그냥 알아서 적적 기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면서 징계를 다 이게 뭐 정직인가 감봉인가 뭐 이렇게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지금도 소송 진행되죠. 그때 내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데 매춘의 일종이라는 것은 말이 유서준 교수님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 말씀 좀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매춘의 일종이 아니라 그냥 매춘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신다. 그 사실은 매춘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매춘부라고 한다 해서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사실 관계에서는 매춘이 맞잖아 이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한 여인들은 매춘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매춘부라고 해서 경멸이면은 그러면은 저 청소하는 사람 보고 청소부라고 하면 그것도 경멸인가? 하기야 경멸이라고 요즘 또 미화원이라고 또 이상하게 한자 쓰지 말자 하면서 또 미화원이라고 또 고쳐 쓰고 직업은 직업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위안부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아이들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실려 있고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동아출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위안부는 학살당했다고까지 거짓말을 써놨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린들의 위안부 문제 거짓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대들었죠. 위안부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위안부 문제란 불쌍한 노인들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다. 그 중에 이용수를 비롯한 다수의 여인들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사기극의 공범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용수, 기론옥 이런 사람들도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물론 사기극의 주범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국회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거짓말이 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요 시위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런 뜻으로 쓴 제목입니다. 빨간 수요일. 수요일은 빨갛다.